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작년 1월 1일에 첫 방송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첫 번째 생일 같은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 뉴스와 화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차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본 2025 을사년 올해 세계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 글로벌 이슈를 꾸며주시는 분이시죠.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또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기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본 2025 을사년 올해 세계는 2025년 올해가 을사년 뱀의 해이니만큼 영어로 뱀이 스네이크잖아요. 그래서 SNAKE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올해 세계를 전망하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미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을사년 뱀의 해 스네이크의 SNAKE 5가지 키워드로 전망하는 2025년의 세계. 첫 번째 키워드 S, United States, 미국. 1월 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치러집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2기의 시작과 미국 제일주의 외교가 세계에 미칠 파장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N, 나토와 유럽. 올해 유럽은 프랑스, 독일 등의 리더십 위기로 불안하게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와 경제, 나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유럽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A, 아시아. 2025년에도 여전히 상수로 존재하는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지 전망하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한미 일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에 변수가 될 상황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 K, 코리아. 2024년 연말부터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불안한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2025년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E, 미들이스트, 중동. 가자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은 을사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와 이란 저항의 축의 약화로 힘의 균형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동이 겪게 될 진통과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신년 특집 키워드로 본 2025 을사년 올해 세계는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기자와 함께 키워드를 바탕으로 2025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쭉 전주현 외신캐스터의 목소리로 들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분석을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네이크의 첫 글자 S를 따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S니까 미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혜리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계속. 예, 취임식은 1월 20일에 열리는데요. 그에 네. 앞서서 18일부터 관련 행사가 이어집니다. 마가라고 해서 트럼프의 구호죠. 그렇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승리 집회가 있고요. 퍼레이드, 또 일요 예배, 리셉션, 촛불 만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취임식은 역대 최고로 치러질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아주 이 취임식의 규모에 민감합니다. 그렇군요. 2017년에 전임인 오바마 때보다 자기 취임식이 더 대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사실이 좀 아닌 걸로 드러났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네. 그가 원하는 대로 아주 화려하고 큰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들 또 뭐 여러 각계에서 기부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서 네. 지금 1억 7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좀 날짜가 좀 남아 있으니까 더 거칠 수도 있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취임식 관련해서 가장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렇죠. 참석할 것인가의 여부인데요. 일단 초대는 했거든요. 네, 일단 초대는 했죠. 그런데 워낙 관례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해외 정상이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한 100년도 더 됐다고 하는데요. 1874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랑 미국 관계가 워낙 위중하니까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참석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트럼프로서는 내가 이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주석에게 이런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쳤다. 이렇게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실행할 목록들을 미리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취임 첫날 또는 첫주에 수십 가지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비교적 확실시 되고 있는 거는 그 관세 관련된 행정명령입니다. 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중국에 60% 관세를 더해서 10% 관세를 또 추가하겠다라고 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공식 행사장에서 취임 첫날 사망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 등을 의병 전역시키고 또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한 행정명령도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취임 첫날에 트랜스젠더의 광기를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배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민 관련인데요. 국경 봉쇄 그리고 국경에서 난민 희망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또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도 국경 너머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밖에도 2020년 1월에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연루된 사람이 1,5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사면을 해주는 행정명령이 임기 첫날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세계보건기구, 또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관련된 것도 예상이 되고 특히 그 정책 위반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법적 보호, 박탈 내용이 담긴 스케줄 F를 복원하는 행정명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정책도 펼치게 될 텐데 일단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 외교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일기 기자님께 질문 좀 드리면 이렇게 된다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트럼프의 외교 노선을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그 고립주의라 그 자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고립주의겠죠. 그렇죠.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주도해온 이른바 패권 국가입니다. 근데 패권 국가에 있어서 자국 제일주의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 패권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 주거나 방위를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여태까지. 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그 편익을 누리겠으나 그런 비용은 치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시장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나토 등 동맹에게 방위비 부담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네. 이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 취임 첫날에 자기가 공언하는 이른바 보편 관세, 뭐 10%나 20%를 갖다가 혹은 중국에 대해서 60%를 매깁니다. 네네. 이런 공언이 실제로 많이 집행이 된다면은 미국과 세계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할지 안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보편 관세가 단순히 동맹과 상대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건지 실제로 또 부과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트럼프의 미국과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이 설계했던 국제 질서와 자신이 주도했던 국제 질서에 스스로 자기가 떨어져 나오는 이런 약간 좀 모양이 좀 안 맞는 형국이 되는 거죠. 미국이 여태까지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공공망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디커플링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트럼프의 미국이 스스로 미국을 국제 질서에서 떨어뜨려 나오는 이런 결과적으로 그런 디커플링으로 가는 코스가 되지 않겠나. 우려와 뭐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대외정책 현안에서는 아까 말했던 고립주의 성향, 즉 미국의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그리고 부담을 덜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종전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한 형세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게 선물 차원에서 휴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혜리 기자님 관세 정책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관세 막는주의자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사실 근데 관세는 원래는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때 조정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 또 이런 예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관세들을 보면은 그런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경제 문제와 상관이 없는 마약 문제라든지 중국산 펜타닐 문제, 또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 문제 같은 비무역적인 이슈를 매개로 해서 위협적이고 보복적으로 취하려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또 달러 패권 문제도 있는데 사실 중국 등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달러 패권 문제도 역시 이 관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이제 모여 있는 그 브릭스를 향해서 이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세 만능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민 장벽이 무역을 둔화시킨다 하면은 여러 가지 미국 내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기 행정부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그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와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미 FTA를 재협상했던 건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대미 무역 흑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기 행정부 때 여러 가지 미국 트럼프가 기울어진 무역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강도의 관세를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더 압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들이 지금 그래서 이기행 정부 출범 전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요.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급히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도 했고 또 중국도 펜타닐 문제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응해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단 취임식에 시진핑이 참석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뭐 임기 첫날에나 아니면 둘째 날쯤에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트럼프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서 뭐 미국과 중국 뭐 관계가 좋다. 특히 시중석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과 미국 간의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제2 키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트럼프의 베스트 버디가 된다고 하니까 네. 이 어쩌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인원은 아니지만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친중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쪽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머스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네이크에서 두 번째 절자죠. N인데요. 나토와 유럽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역시 트럼프 재등장으로 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토는 미국 주도 국제 질서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안보에도 필수적이고. 네. 네, 하지만 트럼프는 1기 대통령 재직 때 그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그건까지 했었어요. 네. 또 나토의 핵심 조항이 집단 방위 의무인데 즉 한 회원국이 침공을 당하면은 전체 회원국이 침공을 당했다고 간주하고서 전 회원국이 공동 대응하는데 네. 이 조항을 놓고서 만약에 동유럽 국가들이 침공당했을 적에 뭐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트럼프는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강시켜서 나토에서 부담을 몫을 내려라. 이걸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에 협약을 통해서 GDP 대비 방위비를 2% 기준으로 우리가 충족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3%까지 올리라고 주장을 3%까지. 했고 최근에는 또 5%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협박하고 있던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현재 2% 목표를 달성한 나토 회원국은 전체 32개국 중 23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국방비도 한 3.1% 정도예요. 네. 5%는 너무 큰 거죠. 그렇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압박하는 방위비 증액을 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신속히 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 아닙니다. 경제도 안 좋고 그럼요. 그 상황들이 그 군사적인 상황들이 한 지난한 일이에요. 또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적극 나서고 그 부담을 유럽에 떠넘겨 버린다면 유럽이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이제 유럽은 미국 없이 살아가야 된다. 네. 유럽 독자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은 독자군을 창설해야 된다. 이런 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단실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미국과 유럽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 때 이번 행정부 때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 대처 등을 놓고 미국과 이견이 있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유럽 각국이 또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아요. 독일, 프랑스 저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각이 네. 불신임 되면서 유럽을 통합하고 이끌어갈 어떤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또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유럽 전체의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유럽연합의 두 축이라고 하면 독일과 프랑스인데 이 두 나라가 지금 현재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입니다. 네. 독일에서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해 11월 16일 의회에서 벌어진 시민투표에서 불신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붕괴됐습니다. 독일은 올해 2월 23일 날 총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독일이 연정이 붕괴된 이유는 재무장관을 맡았던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 크리스티안 린드너가 사민당 녹색당에 맞서서 친기업 친원전을 고집하다가 결국 해임되면서 붕괴됐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12월 4일 날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 당했습니다. 네. 여소야대 의회에서 바르니에 총리가 예산안을 의회 표결을 붙이지 않고 헌법상 비상조항을 발동시켜서 통과시키려다가 불신임 당한 거죠. 그렇죠. 에마뉴엘 마크롱 총리가 전 법무장관이었던 프랑스와 바이루를 신임 총리로 지명을 하긴 했는데 네. 야당의 반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서 권력 공백 상태가 된 거는 현재 유럽에서 극우 세력들이 부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경제가 악화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를 놓고서 노선들이 엇갈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견해차가 벌어지면서 독일과 유럽에서 지도력이 발휘 안 되면서 결국 권력 공백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뒤 유럽에서 목소리를 낼 공간도 많이 적어진 상황이고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권 역시 노동당 특유의 그 진보주의가 좌파 성향이 많이 탈색되고서 지금 노선이 현재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니까 독일이 유럽 주요 국가들이 권력 공백 상태니까는 유럽이 어떤 힘을 내기가 좀 힘든 상태죠.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네. 상황이고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럽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네, 혹시 뭐 유럽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극단주의적인 그렇죠. 세력의 또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2024년에 유럽 각국에서 이제 선거가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정말 유럽에서 극우주의가 정말 대약진을 했죠. 2025년에는 더 그 기세를 좀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정치도 좀 불안정하고 네. 또 독일도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우적인 성향의 그 정당들이 얼마나 그 의석을 넓힐지가 가장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극우주의 정당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백인 우월주의가 좀 그렇죠. 강력하게 나타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형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죠. 그렇죠. 경제가 나쁩니다. 네. 그리고 이주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근데 그 독일 크리스마스 그 테러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 사람은 극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극우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져 있고 또 기성 정당, 기성의 어떤 정치 체제 구도에 실망을 한 청년 세대 등이 이게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또 결합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더 복잡한 양상으로 극우주의가 그 지형을 더 확장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문제는 뭐 2025년에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우주의가 단순히 인종주의를 넘어서 네. 고립주의와 어떤 사회 불만 이런 걸 합쳐지면서 상당히 세력을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 보여지죠. 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기성 정당에서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자민당이라든지 네. 또 기민기사당이라든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성 정당들은 외면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뭐 유럽뿐이 아니고 네. 세계 각국에서도 맞습니다. 비슷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EU의 가장 큰 두 축은 프랑스, 독일이었는데 네. 이 두 나라가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네, 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2025년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 더 계속되는 게 더 본격화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아, 그렇군요. 2024년은 그냥 시작에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그럼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가 더 많아지겠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네. 예. 알겠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화이트 스네이크의 노래 Here I Go Again 들려드리고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I don't know where I'm going, but I sure know where I've been. Hanging on the promises and songs of yesterday, and I've made up my mind. I ain't wasting no more time. Here I go again. Here I go again. Though I keep searching for an answer, I never seem to find what I'm looking for. Lord, I pray you give me strength to carry on, 'cause I know what it means to walk along the lonely street of dreams.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신년 특집으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본 2025 14년 올해 세계는 어떤 일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한겨레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뱀의 해를 맞아서 뱀, 영어로는 스네이크인데 스네이크의 철자로 키워드를 오늘 뽑아봤습니다. SN에 이어서 이번에는 A죠. 세 번째 키워드 A로 시작하는 아시아인데요. 2025년 올 한 해 동안 아시아에서 주목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 기자님? 역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뭐 그렇지 않아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이제 경제 전쟁을 더 가속화할 텐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동맹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의 기여도를 압박할 게 분명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전략, 그렇죠. 뭐 적당히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도 이제 관심사죠. 네. 2024년에 대만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그 집권 민진당 소속의 라이친더가 16대 대만 총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안 관계는 그 이전보다도 좀 어떤 긴장이 더 고조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무역 협력, 뭐 민간 교류도 많이 약화됐다고 하거든요. 네. 2025년에 어떤 변화가 날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급속한 그 밀착. 그렇죠. 아, 네. 올해 한 해도 정말 이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의 급속한 밀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또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 또 소수민족과의 내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태국의 민주주의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그 전진당이 강제 해산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또 변화가 모색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또 방글라데시에서도 그 독재 지도자 하시나가 퇴진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정정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저기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갈지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늘 존재하게 되는 네. 그런 위기라고 상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또다시 미중 정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2기 좀 많이 달라질까요? 예, 1기 때를 좀 되돌아보면은 2018년에 이제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물론 그 이전에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거는 사실 공화당 민주당의 차이가 없이 다 그렇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는데 네. 1기 때 이제 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격화됐죠.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패권 국가이며 전략적 경쟁자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네. 2기 행정부 때는 뭐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더 강화될 텐데 사실 동맹국 또 협력국 이에 대한 압박 수위가 얼마나 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어떤 연대를 좀 더 강조했던 동맹국 간의 관계가 또 이렇게 양자 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동맹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중국과 미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를 추진하게 되면은 동맹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입지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중국은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정치적인 지지를 좀 많이 나타낼 것 같고요. 또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을 내세우면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여러 가지 일방적인 정책을 이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어떤 불만을 완화하고 또 네. 그거로 인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또 좀 내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2기에서 미중 관계는 더 경색되고 강대강 구도가 될 텐데
뭐 중국은 어떤 한중 관계 회복, 경제 교류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회유를 좀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은 네. 또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예상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이 또 상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정 기자님, 2025년에도 뭐 계속 되겠죠? 그렇죠. 대만에서는 작년 1월 총통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인 민진당 후보 라이칭도가 당선됐습니다. 네.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12년 연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 총통이 5월 20일 취임식에서 대만 독립, 세계 민주 진영과의 연대 강화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만 독립 발언을 공식적으로 함으로 해서 어쩌면 양안 관계에서 금지선을 할 수 있는 그 발언을 좀 넘은 거죠. 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린젠 2024A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왔고 또 샤몬과 진먼다이 사이 수역에서 상시 순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건 같은데 새 양안 관계 역시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트럼프와 그 외교안보팀은 대체로 대중 강경파이긴 하나 양안 관계에서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그 외교안보팀의 성향들이 보면은 네. 지정학적인 극단적인 대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꺼려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에게 통상 분야에서 양보와 첨단 분야 등에서 부상 억제,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진출 봉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할 텐데 네. 양안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갈등과 대결을 고조시킬 정책을 추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양안 문제에서 트럼프는 앞서 말한 대로 지정학적 대결을 펼치는 좀 주저하는 측면이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와 이건 약간 좀 다른 측면입니다. 네. 대만에게도 또 교역 및 방위 문제에서 적극적인 기여와 양보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트럼프는 최근 아베 전 일본 총리 부인과 만남에서 네. 세계 평화에서 중국, 대만이 큰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약간 좀 뉘앙스 약간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문제라고 말을 해봤는데 네. 중국, 대만이 큰 문제다. 이런 둘이 이런 대책을 좀 바꾸는 거죠. 예. 또 트럼프는 당선되기 직전인 지난 9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만 GDP의 10분의 1을 방위비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10%를. 엄청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미국이 2차 대전 할 적에도 한 10% 정도 쓸까 말까 했었는데 이 말은 트럼프가 대만에게도 상당히 압박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양안 갈등에서 지정학적인 긴장을 부추길까 이 문제는 좀 별개 사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이 점점 더 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전체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오히려 기자님. 사실 지난해 2024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 이렇게 꼽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그 살상용 드론 카메라에 잡힌 그 얼굴 그거를 정말 좀 바라보면서 정말 참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북한이 파병됐다는 알고 있었긴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한 북한의 청년이 정말 살상용 드론에 쏘는 총에 맞아서 사망하기 직전이었겠죠. 이걸 보는 모습은 정말 기묘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북한은 뭐 우리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같은 한민족이 누군가가 그 추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겠군요. 쿠르스크니까 그 땅에서 사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북한과 러시아의 아주 급속한 밀착이 더 뭐 확대될 것으로 올해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미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그 지위가 격상이 됐고 올해 5월에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전승전 퍼레이드를 참관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하잖아요. 특히 또 처음으로 북한군이 이 퍼레이드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이 와중에 그 지난해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핵교리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정말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또 러시아의 핵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기술이 북한에 얼마나 지금 빠르게 이전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한미일의 연대는 트럼프의 등장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조금 이 유대 강도가 좀 흔들리고 있는 반면에 네. 북중러 물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데에서 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여긴 점점점 강화되고 밀착되고 그러네요. 있는 추세여서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북중러와 개별 협상에 주력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한미 협력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가 참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그 좀 변수가 될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 기자님? 저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정책에서 실마리이기도 하고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북한이 엮여 있고 그렇죠. 또 북한 파병 논란으로 한국도 개입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협상을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한미일 공조나 북중러 결속 모두가 영향받을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순항한다면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이고 네. 또 관계 개선의 길을 찾을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와 이를 고리로 해서 트럼프가 공언하는 김정은과의 대화 역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대북 특사로 임명한 대통령 특사인 리처드 그리넬을 지명했는데 네. 그리넬은 김정은과 대화 의지를 충실하게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미국 접근이 시도되면은 바이든의 민주연대론에 입각한 윤석열 정부의 가치연대에 의한 한미일 준삼각동맹 이것이 상당히 이제 어찌 될지 약간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탄핵 국면 이후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지가 최대 변수이긴 하나 네.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의 조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러 동맹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경고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5월 전승절 때 북한군 참가가 이미 초청이 됐고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북러 결속은 양국의 전략적인 선택이자 이익인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또 중국도 북러 결속을 현 단계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더는 측면으로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물론 중러 관계에 따라서 북러 결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나오겠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공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네. 문제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스네이크의 네 번째 절자 K인데요. K는 코리아죠. 네. 예, 우리나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일단 오 기자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탄핵 후폭풍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도 전체 이제 국제적인 시각이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 아시아 지역의 이제 안보 문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네, 북러 밀착으로 한 번도 안 봐보라니 또 그 어느 때보다 또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매우 밀착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 경제적인 이슈와 안보 이슈를 이제 이렇게 혼합해서 네. 압박하다 보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본격적인 파트너가 한국이 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을 노출해 왔고요. 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워싱턴 선언, 뭐 핵 협의 그룹 등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끌어냈는데 네. 트럼프는 사실 이 동맹 안보 문제를 외교적인 그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용적 관점, 또 실질적인 그러면 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이런 외교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 문제의 이 맥락을 계속 유지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진짜 정말 악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미 양국은 그 방위 분담금을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네. 10월에. 그래서 이전보다도 8.3% 증가 1조 5,192억으로 결정을 했어요. 네. 이게 2030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식의 그 전 정권에서 했던 협상을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가능성이 있죠. 한미 FTA 있죠. 한미 FTA 재협상을 한 것처럼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라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는 이런 전략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다 한미 관계의 어떤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정은과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앞서서 그 그린의 그 지금 특별 임무 대사 말씀을 하시면서 뭐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문제하고도 엮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그 임기 초기에 과연 이 외교 문제,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 조금 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일기 때와 달리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 문제, 국제적인 문제들, 뭐 늘 문제는 많았지만 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는 이제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이겠죠. 그렇죠.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이 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도 지금 여러 복잡합니다. 뭐 대중국 경제 문제도 있고 또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그 논란이 많은 정부 조직 개편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임기 초기에는 북한 문제를 좀 집중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후반기에 가서 이제 그 관심을 쏟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반기에 얼마나 이런 국내적인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두 번째는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기 때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을 때와 그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의 국제적인 위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북한이 갑을 관계에서 을이 아니고 맞아요. 갑대 갑입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은 사실 그때 일기 때 우리가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뭐 목소리도 당연히 김정은이 일단 높아질 것이고요.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 핵 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그 핵 보유 국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반도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에서의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이제 내부 사정이 지금 좀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본 2025 을사년 올해 세계는 OL의 국제전문기자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키워드로 본 2025 을사년 올해 세계는 마지막 키워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뱀의 해라서요. 뱀을 뜻하는 영어 스네이크의 철자가 들어가는 키워드로 국제사회에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스네이크의 E가 들어가는 이스트, 특히 미들 이스트, 중동 문제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정 기자님, 국제사회 중동 문제 많은 이야기 저희도 나눴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리아 정권이 붕괴되면서 중동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난해 중동에서는 가자 전쟁에 이어서 시리아에서 갑자기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정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죠. 2023년 10월에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이 작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 영토를 서로 공격하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12월 들어서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및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발을 묶어놓자 헤즈볼라 및 이란에 기대된 아사드 정권이 힘을 잃었고 그 틈을 타서 튀르키예 지원을 받은 반군들이 전격적으로 공세를 펼쳐서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네. 아사드 정권 붕괴는 중동의 큰 한 축인 이란 및 그 동맹, 즉 이란, 시리아,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 헤즈볼라, 하마스로 이어진 이른바 저항의 축에서 큰 구멍이 나고 균열이 났다는 뜻이죠. 네. 어느 정도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힘이 좀 기울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앞으로 벌어질 각축의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가자 전쟁은 올해 안에 좀 끝낼 수 있을까요? 휴전 협상이 계속되고 곧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될 거라는 전망은 2023년 11월부터 맞습니다. 계속 나왔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희망적이다 했다가 또 안 됐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다만 트럼프 취임을 계기로 해서 가자 전쟁이 휴전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로서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중동 정세가 자신들에게 현재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헤즈볼라와 가자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취임을 계기로 휴전을 타결해서 트럼프에게 선물을 주는 형식을 준 뒤 저강도 혹은 중강도 전쟁을 간헐적으로 지속하지 않겠나. 하마스나 헤즈볼라 역시 피해가 현재 막심해가지고 일단 휴전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시리아 정세를 보면서 이 역시 하마스와 헤즈볼라 재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 이렇게 저항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이란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우리 기자님. 당연히 지금 이 중동 상황에서 이란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네. 앞으로 올해 이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하신 전 시리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의 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했지만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얼마나 빠르게 안정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란의 영향력 여부가 좀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 시리아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 때문에 이 혼란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제2의 리비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 내전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틈새에서 이란은 어떤 영향력의 확대를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좀 어떤 쪽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에 따라서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의 행보가 좀 더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의 관심은 이란의 현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화적인 그 유연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정부이죠. 그래서 만약에 핵 협상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미국과 이런 핵 합의를 다시 할 수 있을지가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최근에 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정권은 다르지만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했거든요. 이란과의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란에서는 핵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는 그 전 정부의 핵 협상을 파기했지만 다시 이란을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린다면은 대화의 가능성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중동 지역이 다시 좀 요동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2025년 올해 중동 정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정의길 기자님. 앞서 말한 대로 최대 변수는 시리아입니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 붕괴로 거대한 세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나쁜 정권, 무슨 독재 정권 이런 것보다도 세력 공백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생긴 세력 공백으로 시리아를 두고서 중동 각국가, 역의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 등이 각축을 벌일 것입니다. 시리아가 하나의 나라로 존속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킨 반군을 지원한 튀르키예, 이미 시리아 영내로 진군해서 점령지를 늘리고 있는 이스라엘, 알카에드에서 출범해서 최대 반군 세력으로 과도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이라는
반군 조직, 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 시리아 민주군, 네. 시리아 남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슬람 국가 잔당 등 기타 반군 세력들이 있습니다. 맞네요. 또 뭐 네, 군기지를 네. 가진 러시아, 또 이란 및 그 동맹 세력들이 각축을 벌입니다. 그래서 4대 외세와 5대 세력이라는 얘기가 네. 서로 각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세력 공백이 길어지고 세력 다툼이 심해지면 중동 정세가 내전 물론이고 전쟁으로 빠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는데 그걸로 해서 세력 공백이 생기니까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 이슬람 세력이 득세가 시리아 내전과 연동이 되면서 이슬람 국가가 탄생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큰 전쟁과 혼란이 벌어졌었죠. 네. 시리아 지금 세력 공백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동의 새로운 세력 판도 형성이 불가피하고 이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 관계 정상화, 이것이 지금 당장 힘을 받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자 전쟁 때문에 가자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그것 네. 때문에 또 하나는 튀르키예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야스 정권 붕괴 최대 동의는 튀르키예 지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란과 새로운 각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중동의 이란과의 관계, 뭐 또 사우디와의 관계, 이스라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한번 접근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14년 뱀의 해를 맞아서 영어 스네이크에 해당하는 5가지 키워드로 올해 국제사회를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기자 두 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키워드로 본 2025 을사년 올해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You are the new day. I will love you more than me and more than yesterday. If you can but prove to me you are the new day. Send the sun in time for dawn. Let the birds all hail the morning. Love of life will urge me say, you are the new day. When I lay me down at night, knowing we must pay, thoughts occur that this night might stay yesterday. Thoughts that we as humans small could slow worlds and end it all, lie around me where they fall before the new day. Before the new day. One more day when time is running out for everyone. Like a breath I knew would come, I reach for a new day. Hope is my philosophy, just needs days in which to be. Love of life means